복잡한 정치 현안을 유쾌하고 즐겁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굉장히 근데 오늘 왜 이래요 스타일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체중도 빠지고 초췌해가지고 좀 잡아주세요. 아 진짜 불쌍하다. 왜 이렇게 불쌍해? 민주진영 박진영 왜 이렇게 예. 불쌍해졌어요? 액세서리를 달아가지고 예. 좀 분위기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진영 부원장에게 응원의 댓글을 좀 살려야 한다. 저렇게 하시니까 약간 연예인 필이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연예인. 이름이 JYP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름이 박진영 씨한테 명예훼손 안 들어와요? 아니 제가 먼저 태어났는데 뭐. 아 그러네. 네. 예. 내가 형이야. 네, 네. 제가 뭐 날 떠나지 마. 먼저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방금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분 어떡합니까? 자, 뭐 여야 공이 그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여당이 만든 국민의 미래죠. 이 비례대표의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당선될까요?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자, 민주진영 박진영 부원장부터. 이분은 뭘 믿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움직인다. 뭐 우리도 비판을 합니다만은 과연 이분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서류 접수를 안 받는 게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고도의 이중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도의 이중 전략이다. 어떤 이중 전략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김행 씨는 그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주랭랑을 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못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태도 논란도 있었고 누가 봐도 힘들어요. 네. 그 후보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어떻게 됐느냐? 본인은 극구 부인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의 오랜 인연 네. 또 같이 활동한 흔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저래서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이 됐구나. 역시 영부인과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일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비례대표 신청을 해요. 네. 그 보면 비례 순번에 들어가면 안 될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장렬히 전사하는 거야. 순번에 못 들어가. 이번에. 네. 네. 순번에 못 들어가면 역시 국민의힘의 부하 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공천도 영부인 빼기 안 통하는구나. 라는 이것을 그렇지 만들어내기 위한 네. 이중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 대련이다. 네. 요새 약속 대련이 너무 많아요. 사방팔방. 근데 우리 김행 후보자는 약속 대련도 잘 안 통하실 것 같은데. 본인은 모르지. 본인 모르게. 본인은 모르지. 진짜 거짓말에 당사자가 몰라야 돼. 몰래 카메라. 그럼. 야, 이 몰카. 몰래 카메라다. 몰카다. 몰카 공천이다. 몰카 공천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따놨어. 맞아요. 본인만 몰라 지금. 그리고 이거 심각하다. 누가 심각하다. 살짝 던졌겠지. 네. 비례 지난번에 장관이 못된 거 되게 미안해하는 것 같던데 네. 비례 한번 넣어놓으면 네. 되지 않겠어요라고 누가 살짝 찔러. 본인은 정말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네. 각본은 다 짜여 있어. 그냥 가차 없이 컷오프. 필이다. 예.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니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진양혜 언니라고. 그분도 네. 들어갔어요. 전직 아나운서죠. 그분도 약속 대련일까요? 이분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 지금 방금 들었는데 네. 그 진양혜 씨의 남편이 이번에 지역구 공천 받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이름이 비슷한 분이. 김건희 여사가 네. 자기가 영부인 되기 전에 무슨 기획전 했잖아요. 미술 전시회 할 때 진양의 언니네 부부도 와서 관람 중이다라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었죠. 그 남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그 무슨 아나운서 범준과 그런 분. 김범수 아나운서인가요? 아나운서시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글자가 한 글자가 틀린 분하고 제가 헷갈렸구나. 예. 요새 그러면은 선거 우리 시즌이라 등장인물이 많아요. 김행 후보는 몰래카메라. 진양의 아나운서는 진품 명품. 아니 원래 원래 그거 하셨나요? 그 그런 거 프로그램? 안 하셨나요? 잘 그런 모르겠습니다. 느낌. 아니 원래 그 예. 협상이나 이런 걸 할 때 될 예. 카드 안 될 카드 동시에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예. 하나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네. 그게 안 받아주면 예. 그래 이건 내가 양보하마 그러면서 하나 될 거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하나 밀어넣는 예. 그런 협상 전략이 많이 있잖아요. 예. 야. 죄송합니다. 김범수 아나운서가 아니라 손범수 아나운서. 손범수 아나운서. 예, 손범수 아나운서. 예,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 안 되는 협상 카드로 많이 그 활용당해 왔었습니다. 여기 인생이 댓글에- 그랬습니다. 댓글에 엄청 달렸어요. 어떻게 비례 안 될까? 이런 얘기. 안 되는 카드 늘 안 저기 되는 카드. 써버리는 카드, 버리는 카드. 소모용 카드. 오늘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더욱더 불쌍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용남 의장님께서는 법률가시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출국 예정인 이종섭 장관 네. 문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출국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외교관 여권도 발행이 됐고 네. 그리고 호주에 그 아그레망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외국의 대사로 보낸다?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기억나는 건 없어요. 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혐의 없는 게 명백해지면 뭐 네. 그 이후의 절차를 밟는 거는 몰라도 네. 그거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게 밝혀지는 사실이 속속 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특검이 수사 개시가 돼서 하면 기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네. 이런 분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외국의 대사로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수사에서 빼주기 위한 방탄 임명 아니냐 네. 이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하필 호주 대사예요. 그러니까. 예. 호주 대사가요. 네. 우리가 아는 호주의 가장 유명한 도시는 시드니잖아요. 네. 근데 호주의 그 수도는 시드니가 아니죠. 네. 캔버라예요. 예. 캔버라 저 한 번 딱 가봤는데 완전 절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배네 유배. 유배네. 아니 유배라기보다는 뭐랄까 도피, 은둔 그게 어울려요. 도피 은둔. 오늘 김영남 빵빵 터집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세종시 같은 행정수도인데 네. 세종시보다 훨씬 고요해요. 세종시는 가면 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관공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점은 뭐냐면 시드니에서 꽤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거기는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캔버라에는 네. 주재 기자가 없어요. 오, 거의 없어요. 주재 기자. 제가 아는 한 한국 한국 기자들도 호주 주재 기자는 시드니에 시드니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시드니에서 예. 캔버라의 소식을 그냥 전하는 거지 네, 네. 캔버라에 주재하는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거기 대사관에 가 있으면 네. 완전 절간이에요, 절간. 절간이다. 저 한 번 가봤거든요. 네. 그 대사관 예. 정말 이렇게 아무도 고요할 없어.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이종섭 장관이잖아요. 장관을 했는데 그동안 통상 우리는 1급 정도 아니면은 차관급이나 차관보급이나 1급들이 그리고 또 호주 대사도 한국에 올 때 차관보다 낮은 네. 차관보가 오는데 장관급 인사가 왜 호주 대사? 이제 이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합니다. 그것도 격이 안 맞죠. 네. 사실은 대사라고 다 같은 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4대국 대사는 그야말로 장관급 이상. 네. 총리를 지낸 분도 그렇습니다. 가니까 예, 예. 그거는 훨씬 예. 급이 높은 거고 그래도
적어도 장관 출신이면 가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장관 출신이 호주를 간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될까요? 도피 또는 유배 예. 또는 휴양 휴양? 이 세 가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여러 뭐 KBS 보도로는 출국이 연기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밖에 또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있어서 실제로 연기가 되는 것인지 연기가 된다면 뭐 대사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처를 밟아서 가는 건지 어쨌든 외교관 여권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니 그리고 호주에서 아그레망을 받았잖아요. 예. 그거는 만약에 이게 참 외교 문제도 완전히 꼬이는데 네네. 지난번에 그 국빈 방문도 3일 전인가요? 네. 4일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도 네. 2월에 있고 이게 호주에서 신임장이라고 하죠. 아그레망을 보냈는데 그 보낸 그 사람이 안 논다, 네. 취소됐다. 이것도 외교상 결례죠. 어마어마한 결례거든요. 아니 독일도 원래 가기로 했다가 나흘 전에 취소해서 상당히 결례 아니냐라는 비판과 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호주도 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더 이상 국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왜 저러지 저 나라 이런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뭐 투표하면 29표도 안 나오겠어요. 거기서도 또 빠지는 표가 꽤 많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 드립 연구소 새로 세우셨죠. 아니 뭐 드립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대로 예.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 더 의심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의심의 상황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이런 식으로 외교적 관례까지 다 깨트리게 되잖아요. 그럼 외국에서도 한국 왜 그래? 이렇게 되면 독일도 안 가고 이러면 다 그런 의심들이 요즘 얼마나 빠른 시대예요. 네. 또 우리 제외교포들이 그런 거 많이 잘 퍼뜨리시거든요. 전 세계에 이제 한국 그 대통령의 네. 대통령 부부의 네. 행태, 난맥상 이런 게 다 퍼져버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갤럽이 매주 여론조사 발표하는 날인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조국신당 6%, 개혁신당 3%, 그리고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자, 정당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조금 오른 셈이죠, 그죠? 올랐어요? 네, 조금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입니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네. 여론조사는 추세니까요. 네. 아시겠지만 갤럽은 전화 면접은 조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성향, 네. 진보 성향의 그 지지층들이 응답률이 좀 아니요, 근데 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더 떨어진 31%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지난주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더 떨어졌나요? 예.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아직도 이제 공천 관련 뉴스 기사들이 네.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모양이네요. 실제로 한 2, 3일 전부터 민주당이 좀 전략상의 국면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당 대표가 직접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현장에 가서 네.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이게 좀 여론조사에 반영되면은 조금씩 이제 그 진보 지지층들의 결집이 네.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도 40%에서 37%로 3%포인트 빠졌고요. 민주당은 33에서 31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남 의장님. 지금 흐름은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상승 기류를 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조사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떨어지는 네. 거로 나왔습니다만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역전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세게 난 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조금 먹혀드는 것 같은데 네.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공천이 잘된 공천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2월 29일 쌍특검법 재표결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생환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확 그냥 쳐내고 이런 거는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태도가 180도 바뀌었잖아요. 쌍특검법 폐기되고 나서는 그냥 하루에도 6, 7명씩 쳐내고 있는데 근데 남은 숫자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천이 다음 주 정도면 다 끝나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경선하는 일부 지역구들이 남아 있어서 다음 주 한 수목 정도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공천 영향은 이 상태로 끝나는 마무리가 거죠. 되고 마무리되는 거죠. 거의 딱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동안 뭐가 가장 이슈가 될 것이냐. 네. 근데 보면 매번 선거 때 그 무렵쯤 뭐가 꼭 터져요. 네. 어, 지금 이거 터졌잖아요. 이종섭 사건 터진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총선의 판도를 바꿀 만큼의 어떤 메가톤급 위력이 있으면 네. 사실은 권력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연관된 뭐가 나와야겠죠. 네. 그거는 근데 지금은 그 중간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은. 네. 그래서 그게 큰 트리거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글쎄 뭔가 또 뭐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내용이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전화를 한 거는 확인이 네. 됐죠. 전화 내용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은 어차피 사법적 절차까지 가야지 나오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어떻게 규정화하는가, 라벨링을 다는가의 문제에서 네. 이 이슈가 증폭되느냐 아니면 사고라드느냐 하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 중진 정도 되는 분이 이거 국기문란이야. 네. 또는 뭐 아니면은 이제 최고위원회 만약 이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돼요. 네. 뭐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야. 이렇게 해서 우리 표현으로 이제 헤드라인을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푸시업을 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푸시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슈로 옮겨가지 말고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좀 물고 늘어줘야 되고 상임위도 열어야 되고 다양한 어떤 이벤트를 정치적 이벤트를 끌고 와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금 선거 대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다수 언론들은 뭐 비명계 학살, 뭐 피해 수요일 막 이렇게 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론의 보도가 맞는 거냐라는 저는 비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컷오프된 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분들은 경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자격 공천이다. 네. 자격이 가서 경선합니까? 네. 경선하는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횡사라고 하는데 뭐 경선 절차입니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탈락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뭐 크게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탈당하는 분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구가 꽤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패배를 당했는데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나니까 마이너스 20% 감점을 받았었다. 네. 근데 본인이 그거를 사전에 밝히지 않았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윤영찬 의원도 아마 감점 대상 네, 그랬던 아니었나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감점을 받고 경선을 했는데 네. 과연 그 감점을 받게 된 게 공정한 평가였느냐 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있겠죠. 근데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 원내대표를 음. 감점 주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은데 네. 이유야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난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가 그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데다가 네. 그때 그런 인사와 관련한 거를 당론 투표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론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확인도 안 되는 무기명 투표를 당론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게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하위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그거는 객관성 내지 공정성 시비가 충분히 걸릴 수 있겠죠. 민주당 내부 제가 취재해 보면
이제 선거는 뭐 이겨야 되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매우 시끄러워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박강원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강북을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 두 분이 결선을 치르게 됐어요. 이제 하위 점수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김용남 의원의 지적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점수를 네. 이재명 대표가 매겼다고 하면 불공정한 거예요. 근데 이 원내당부 상황을 체포동의안 제대로 청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면 평가하듯이 매겼다면은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점수 매기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그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한 15%가 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15점. 이거는 이제 불공정하죠. 개인 한두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그것도 네. 당의 리더에게 맡겼으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대표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똑같이 이제 박용진 의원도 나 하위인데 왜 점수 안 밝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안 근데 보여준다 그랬죠, 자기. 이거 의총에서 반대했어요. 누가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아니 예. 점수를 공개하자라고 했어요. 예. 과정까지 공개하자고 했는데 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했어요. 이거 하면은 더 부끄럽다 이렇게 돼서 예. 그래서 반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공개하자고 하면은 네. 다른 부분들까지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경선 절차가 헝클어져요. 그래서 이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절차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박용진 의원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게 3인 경선에서 누구도 50%를 못 넘었다는 거잖아요. 네. 50%를 못 넘었는데 박용진 의원은 페널티 30%가 있어요.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50% 득점하면은 15% 감점이 돼서 35가 됩니다. 그런데 양자 경선이 되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이기려면 60%를 얻어야 돼요. 60%를 얻으려면은 60 곱하기 30 하면은 18% 감점을 해서 42%가 됩니다. 그럼 정봉주 의원은 40%죠. 이렇게 돼야지 박용진 의원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박용진 의원이 질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방송 두 분 많이 하셨잖아요. 정봉주 의원이랑. 예. 아니 그런데 누구하고 이제- 친하세요? 둘 다 방송 많이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랬나요? 아니 뭐 저의 친소 관계가 경선에 정확한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다른 지역구에서 벌어졌던 경선을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높게 나온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소위 친명 후보로 일컬어지는 후보들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여론조사에서 뒤진 부분을 만회하고 또 꽤 많은 경우에 현역 의원들이 감점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 탈락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데 강북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상해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박용진 의원이 앞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게 중요해 보여요. 근데 마이너스 30%는 사실은 웬만해 갖고는 극복하기 쉽지 않죠. 어렵다.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YTN 라디오에서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제가 1차에서 60% 얻었으면 결선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걸 가르쳐 줄 수 없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당 선관위에 고발을 한다는 것이고요. 당 선관위에?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 중앙선관위가 거짓 응답 권유한 JTBC 보도로 좀 확인이 됐는데요. 동네 가셔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시기는 12월입니다. 12월에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부터 전화 오면 여러분 20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20대라고 얘기하고 응답해라라고 한 것이 좀 문제가 됐는데 정동영 예비 후보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기자회견 열고 사과 입장 냈지만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후보 자격을 네. 음. 뺏어버리는 게 가장 중징계일 것 같고
다음 단계로는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감점을 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게 그 경선 룰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민주당 네, 네, 경선 네. 룰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뭐 경고는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의 판세를 흐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난해 12월 13일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전주시의 한 행사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하고 네. 조직적으로 했느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경선을 앞두고 있는 하루 이틀 전에 했다. 이거 범법행위예요. 선거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당내 경선은 선거법에 준용해서 법적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선거 방해 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업무 방해 행위가 되는 범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작년 12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문자를 날려가면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어르신들 많은 곳에 가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즉석에서 나온 이야기였느냐 라이차에서는 뭐 엄청난 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박용진 의원이 뇌피셜로 짐작으로 했다 그러면은 뭐 자신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어떤 이 통계표를 본다거나 내부 정보를 보고 이야기했다면은 이건 역시 선거 방해 행위가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안 본 상태에서 본인이 수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 네. 그러면 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당에서 하는 정당 경선 절차가 네. 대부분이 선거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시 30분 넘어가고 있어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두 사람이 좀 눈에 띄는 그 공천이 있는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또 이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사죠. 도태우 변호사. 이제 두 사람이 좀 문제적 인물이 좀 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인식. 탄핵이 한 70년 전에 있었나요? 뭐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니 네. 그리고 그 2016년 총선 때 왜 김무성 대표가 네. 당시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사건이 촉발된 게 유영하 변호사의 송파 의뢰서의 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당시 제 기억으로는 꼴찌였어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네, 유영하 변호사가 꼴찌였는데 네. 그냥 딴 사람들을 다 컷오프 시키고 거기를 공천 주겠다고 하니까 네. 당시 김무성 대표가 야 내가 이 공천장은 도저히 못 짓겠다 네. 하면서 그냥 부산 영도로 가버린 게 그렇죠. 옥새 들고 나르샤고 예.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이제 분리되면서 예. 무조건 180석 이상은 한다고 했던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밖에 맞아요. 못하는 예. 폭망하게 된 계기가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이었는데 예. 이번에 그냥 달서갑에 대구 예. 달서갑에 단수 공천으로 그냥 꽂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전으로 다시 회귀한 거예요. 도태우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던 네. 사람인데 거기도 아주 쉽게 공천을 받아버렸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2016년 상황으로 돌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네. 거꾸로 건넜지 백도로 건넜지. 백도했다. 탄핵의 강을 백도했다. 그냥 확실히 도로 건너온 거죠. 네. 탄핵이 없었던 것인 양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초반에 너무 자신감 뿜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좋게 비춰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걸 옛날 일로 넘기기에는 다들 너무 생생하게 그러니까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뭐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하는데 뭐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감하기가 어려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탁월한 능력이 망각 능력이에요.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명품백 어디 갔어요? 네. 명품백 어디 갔는지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사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헷갈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불과 며칠 전 이야기도 헷갈리는데 7년 전 이야기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 자체가 지우고 싶은
과거를 많이 가진 정당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친일파 정당이다. 이런 비판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분들을 공천을 주기도 하고요. 도태우 변호사도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왜곡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저는 한편으로 보면 체제 부정이라고 봅니다. 체제 예, 부정이다. 극우로서의 체제 부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특히 뭐 말씀 나온 길에 소개해드리자면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가 지난 2019년 2월 22일 어떤 얘기를 했냐면 5.18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또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네. 망각해버렸거나 네. 아니면 도태우 후보가 했던 말을 망각해버렸거나 예. 망각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를 찬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방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를 법률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역사 왜곡죄인데요. 네. 또 한국에도 와볼게요. 우리 과거에 국가보안법 중에 고무 찬양죄 있었잖아요. 네. 그거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합의된 사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네. 이게 이제 우리 체제예요, 하나의 체제와 가치와 철학입니다. 헌법 정신에 이제 넣자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걸 부정한다. 그런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된다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5.18 관련 발언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해서 네.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 전에 한 얘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배치되는 얘기를 여러 차례 공언한 사람은 그냥 쉽게 공천을 누가 봐도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네. 뭐 막대기를 꽂아서 거기다가 국민의힘 써놔도 당선될 만한 지역에 공천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따로 실제 생각 따로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국민의힘 또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이런 데서 활동하셨던 분들 많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대구 경북 지역은 진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과메기만 꽂아서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막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계시다. 참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그 이해해야 지역은요. 될지. 딱 공천 때까지가 선거예요. 공천 때까지가. 예. 공천 때까지가 선거고 공천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괜히 선거운동 한다고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까봐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전략. 왜냐하면 괜히 뭐 선거운동하고 왔다 돌아다니고 뭐 누구 만나서 뭐 하다가 예.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위험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데. 가만히 공천 이꼴 당선이다. 예, 그 지역은 그렇다. 또 뭐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예.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도 광주는 뭐 국민의당도 찍어보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대구 민심이 바뀌어야 된다. 대구도 한때 자민련이 돌풍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좀 오래됐지만. 네. 저는 그래서 네. 영호남 섞어서 하는 복합 선거고 이런 거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창발적으로.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자면은 또 대구 중구, 예. 그다음에 광주 중구 합쳐서 선거구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이 나란히 하는 거지 지역구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 지방자치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국회의원은 풀뿌리도 땅덩어리도 나무를 대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구 수만큼 대변한다라는 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거 한번 시범적으로 요약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민주진영 박진영 그 부원장이 국회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저라면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대구 같으면 그것도 의미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12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6개씩을 하고 뽑는데 1등부터 6등까지 뽑는데 네. 그 1등부터 6등까지 다 국민의힘 후보가 뽑힐 수는 없잖아요. 네. 민주당 후보도 뭐 3등 아니면 뭐 4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소수당
후보도 5, 6등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 선거구로 묶어놓고 경쟁을 시키면 공천 끝이고 선거 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이 두 분들이 빨리 국회로 들어가서 선거제도를 해야 된다, 개혁을. 들어가면 잊어버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돼. 절대 안 잊어버릴 테니까 일단 넣어주세요. 맞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 또 황당한 상상이긴 한데 이거 네. 사실 시뮬레이션 됐어요. 네. 비례도 네. 비례 없애버리고 예. 대선거구제로 해가지고 그냥 순위대로 해서 뽑아버리면 돼요. 네.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비례를 뭐 예를 한 4군역 정도 나뉘어가지고 네. 30명, 20명, 10명, 15명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네. 그 대선거구에서 비례를 선택해버리면 그게 전국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양당의 극단 정치를 좀 해소하려면 이런 좀 아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김용남 위원장이 오시면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갔잖아요. 네. 여기 국민의힘 의석 한 석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화려하게 오늘 뭐 도화 보수언론 보니까 사진이 후보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시민들이 쫙 방인데서 셀카를 또 화려하게 찍었던데 이번에는 수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워낙 훌륭하게 해서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예를 들어서 네. 수원 정지역 네. 그 지역이 박광원 의원 지역구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수원의 5개 선거구 중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조금 이겼던 선거구예요. 아. 나머지 4개 선거구는 대선 때도 다 졌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가장 뚜렷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선거구에서 누가 봐도 대중선거에서 득표력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감점을 받고 졌단 말이죠. 근데 이긴 상대 후보는 사실 인지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보기엔 뭐 실수를 연발하고 계십니다만 네. 거기 이수정 교수가 네, 이수정 교수죠. 나갔는데 예. 결과를 민주당이 2016년, 2020년 다 5대 0으로 압승을 했는데 네. 변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수원. 민주당 내부의 글쎄요. 흐름이 어때요? 뭐 저기 나쁘지 않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교잖아요. 네. 이제 수원에서 소득도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원래 밭으로서 민주당이 좋은 지역은 아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선출된 후보가 혹시 고등학교 선배 아니세요? 고등학교 살짝 틀리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구나. 수원에 양대 명문고가 맞아. 있어. 양대 그러니까. 명문고가 있어. 근데 네. 이제 이분은 또 수원 토박이에요. 네. 또 그런 장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네. 수원은 수성고하고 수원고죠. 그 아닌가? 뭐 유신이라는 학교도 유신고. 하나 네, 더 유신이라는 있어요. 학교가 유신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수원에 명문고를 나왔고 또 이제 전공이 정조대왕 전공 역사학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확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정조라고 한 거예요? 그까지 제가 정조보다 훌륭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요. 여하튼 저희가 수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지대. 오늘 그 갤럽 조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살짝 지나오긴 했는데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조국 혁신당에 비해서 좀 많이 그 처지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6%, 개혁신당은 3%. 어떻게 보십니까? 삼지대 얘기를 하니까 시계를 보면서 끝날 때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정당 지지율은 거의 3%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답답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 이게 그 이슈 선점에서 실패했다고 봐요. 이슈 선점. 네, 워낙 거대 양당의 공천이 여론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조국 혁신당이 네. 그전엔 저게 상식적으로 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를 하는 조국 대표가 지금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있잖아요. 네. 법정 구속만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거기는 재판을 안 여니까 네. 하시라도 뭐 다음 주라도 선고기일 잡히면 그냥 이변이 없이 1, 2심 모두 유죄 선고됐던 게 확정된다 그러면 그 피선고권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입소하셔야 되는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창당을 하는데 저 정당이 먹힐까 했는데 이게 지지율은 높게 나오니까 예. 사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틀림없죠. 그래서 예. 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근데 예.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당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당보다도 큰 거는 사실인데 메시지는 간결하고 선명한 거는 틀림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 메시지가 예. 뭘 네. 하겠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여전히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 퇴진 이게 이제 그런 간결한 메시지가 먹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메시지는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좀 다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총선을 처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창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총선에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당원들이 모집이 됐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람이다. 이번 총선은 이준석 바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조국 바람이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중앙일보에서는 교차 투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아니에요? 길게 보면 어차피 같은 식구인데 네. 뭐 이런 식구도 생각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네. 자기 조직 논리가 존재하잖아요. 당면한 선거에서 나중에 뭐 10년 후에 내 재산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조국 신당보다는 민주당의 비례 의석이 많아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네. 윤석열 그 대통령과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는 그런 메시지로 전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개혁 신당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상대하고 있는 이 정권이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찰 독재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금방 우리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를 보내는 걸 봐도요. 그렇다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강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직 검찰들이 나와서 지금 조국 장관 당에 후보자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악마 못지않게 나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라든가 우리 개혁신당도 좀 이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을 상대하면서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평소에 상식의 정치를 주장한 게 패인이네요. 저희가 매번 그 맞아, 얘기를 상식의 많이 정치를 했거든요.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국민의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이게 네. 패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때로는 그 방법론적으로 거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댓글에 김용남 위원장님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 막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 조국 신당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죠. 가서 비례대표 어떠시냐 막 이런 얘기도 저 그거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조국 신당이 진보 보수냐 이런 논란이 아니라 정말 이 시기적인 한시적인 정당이잖아요. 스스로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보수적인 인사들도 모시고 와야지만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 촛불혁명 때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린 것도 진보만이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당시에 주역은 유승민, 김무성 같은 네.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같이 협력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많은 그 정치 특히 정당 출입 기자들이 취재할 때 이른바 이제 개혁입법연대, 탄핵연대 이게 복원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그 그걸 했어야 차원에서의 내각을 구성했어야 됐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기재부 장관의 유승민, 노동부 그 장관, 저기 뭐 심상정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이야기 나왔었대. 있었죠.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정치를 만나고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연정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면. 그때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
뭐 다 지나간 거 얘기해서 뭐 하겠냐 그럼요. 싶은 생각은 좀 아니 이 들지만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진보나 민주 쪽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수 전체를 혐오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 내에 있는 일부 극우 냉전 세력들을 집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선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수 내에서 주도권을 잡는 건 뭐냐면요. 네. 이쪽 사람들이 보수 전체를 혐오하고 대립의 정치로 해서 극단으로 몰아붙이면은 극단에 몰리면 거기에서 가장 센 부위가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극악한 부위가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 내부의 개혁신당 안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도부가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지도부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좀 당선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긴 의원, 경기도 의원이죠. 그 지금 경기도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서 사전상의 안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네. 사실은 그 너무 처음에 계획을 크게 잡았다가 지금 당 지지율이 정체되어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비례 전략을 확실하게 세웠다면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비례 후보로 갔어야겠죠. 네. 아무래도 당 대표고 그렇죠. 이 당의 파운더니까 네, 네. 원내 입성이 가능한 번호 뭐 그게 꼭 남자 중에 가장 선순위는 아니더라도 네. 자기가 최후의 그 보루를 치면서 여기까지 당선시켜 주세요라고 호소할 수 있는 정도의 번호를 받고 네. 비례 전략을 짜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뭐 여러 차례 지역구 출마를 공언해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는 없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일 무슨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어쨌든 원내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략 수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정치하다 보면? 그래서 욕먹나? 저는 비례 전략이라는 게 대부분 가야 되나? 예. 비례를 누구 내느냐가 비례 전략이 아니고 네. 비례 정당 득표를 개혁신당을 국민들이 왜 찍어줘야 되는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비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신당을 창당할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압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받은 이준석 그리고 거기에 저항한 이준석이라는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이준석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이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존칭 생략해서 또 젊은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화성 가 있는 게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여기도 화성.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네. 있어야지. 이미 이준석 출마 대표는. 선언을 했고 네. 지금 화성에 특히 동탄에 거주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공약도 몇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이제 오늘 1시에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와서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현 벌어져 있는 상황을 놓고 전략을 다시 세우는 거는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이제 선거 전략 중에 이제 기대 게임,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네. 예측 게임 이렇게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예측하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논쟁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네.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표갈이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중앙정치 이슈에 재진입하셔야 된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고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특장점이 있는 정치인이고 그 많은 정치인들이 이준석 하나 정도는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훨씬 더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진보 진영에 있는 이준석 대표를 후보는 위해서 아닌가 보죠.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 정치.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싸울 것 같아요. 조국 장관처럼 윤석열 끌어내리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제가 개인 이준석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다라는 네. 측면에서 거기에 동의한다면은 어떤 사람들도 다 쓸모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는 보수 정치인이고 그리고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고 어떤 정책 현안을 결정할 때 진보적 판단도 필요하고 보수적 판단도 필요하고 합리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한 건지
논의해서 결정해야죠. 그러려면 이런 건강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3.15 부정선거에 빗댔습니다. 18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변호사님? 소지가 있죠. 그리고 제 기억에도 총선 앞두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사를 여러 번 한 대통령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인천까지 해서 18번 했잖아요. 앞으로도 몇 번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 총선 앞두고 그 선심성 보따리 풀기란 말이죠. 여기 네. 가면 뭐 공항 뭐 몇 년도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군사보호 시설 아니, 근데 저는 구역 풀겠습니다. 뭐 보수 정당인데 군사보호 지역을 막 다 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못 풀 거니까 에? 아니 막 던지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 이게 실천이 가능한가의 불가능. 문제예요. 900조. 아니 돈도 돈이지만 네. 그린벨트하고 군사시설 보호 지역을 다 풀어버리면 네. 그럼 어쩌자고 어쩌자는 그거를. 그 무서워 죽겠어요. 군사시설 보호지역요 네. 수도권의 대다수가 한미연합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아, 정부에서 우리끼리 결정 우리끼리 못해?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보수도 아니에요. 이거 군사시설 보호지역 문제라든가 그린벨트 문제는 한편으로는 또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무덤에서 뛰어나올 겁니다. 어디처럼 보수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 이 선거 억지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 참칭 세력이라니까. 보수 참칭 세력. 그러니까요. 지금 제 보수 정치인들이 볼 때는 사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종찬 국정원장이 얼마나 안기부장이죠 그 시절에 네. 얼마나 비판하시고 반대하셨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도무지 이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또 보수 언론들도 나서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좀 선관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 조용하죠. 뭐 요새. 네, 요새 다 조용해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네. 어느 국가기관도 네. 그 수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들 너무 조용해요. 예. 음지에서 작동하는 힘에 의해서 모두의 입틀막. 입틀막 정권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여간 끝이 좀 우울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D-30일이 됩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이번 선택 2024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초조한 마음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